여보세요? 대표님,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신우이의 결혼식장으로 차를 몰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비서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대표님,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을 때 나는 숨이 태질 뻔했다. 내 남편은 그동안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 친구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오늘 밤 붐비는 도시의 거리에는 경적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와이퍼에도 불구하고 앞 유리가 흐릿해졌다.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운전에 집중하려 애썼다. 오늘 밤은 신우이, 이슬비의 결혼식 날이다. 파티는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내가 몰래 손을 쓰지 않았다면 남편의 가족 형편으로는 감히 빌릴 수 없는 장소였다.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성공한 남편, 이진우에게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은 아내일 뿐이었다. 대시보드에 거치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인사를 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전을 파고들었다. 너 지금 어디야? 이 시간까지 도착도 안 하고 분수를 모르는 거사. 내 시누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일부러 늦게 와서 우리 망신 주려는 거지, 응?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휴대폰을 얼굴에서 조금 떼어야 할 정도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비가 와서 길이 너무 막히네요. 거의 다 왔어요.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하며 가슴속 답답함을 억눌렀다. 핑계는 넌 원래부터 게을러 터졌잖아. 우리 진우가 너같이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고 꾸밀 줄도 모르고. 이제는 가족 행사에도 지각이야. 네, 그 촌스러운 꼴로 진우의 VIP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만 해봐. 창피한 줄 알아.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간 이런 상처 주는 말은 내 일상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깎아내릴 틈만 찾았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성공한 대표이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세요, 오빠.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일부러 나 망신 주려는 거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가 방금 너 아직 안 왔다고 불평하셨어. 오늘 내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오는 거 알지? 내 그 초라한 얼굴이랑 싸구려 옷 입고 올 거면 그냥 차 돌려서 집에 나가. 분수도 모르는 아내 때문에 내 평판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오빠, 길이 막혔어요. 어제 오빠가 준비해준 옷 입었어요. 나는 반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변명하려 애썼다. 변명하지 마. 당신은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내 친구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돼. 명심해. 당신은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당신이 입는 거, 먹는 거 전부 내 피땀으로 번 돈이라고. 그러니 오늘 밤만이라도 제발 귀찮게 굴지 마. 알았어? 내 오빠.
알았어요. 내 속삭임에 이진우는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한 방울씩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참 우습고 아이러니했다. 이진우는 항상 자기 돈과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내가 그를 그곳에 앉혔기 때문에 얻은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맨손으로 일궜다고 주장하는 그 대기업은 사실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회사였다. 나는 그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다. 단지 그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존심을 억누르고 그의 남성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매일같이 모욕을 견뎠다. 그때 알림음이 내 상념을 깨뜨렸다. 그동안 나와 회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준 내 개인 비서 김미소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녀는 내 실제 신분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항상 뒤에서 내가 회사를 감독하는 것을 충실히 도와주었다. 문자는 아주 짧았다. 하지만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 있었다. 김 비서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김 비서가 길 한가운데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하는 걸까?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비교적 한적한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비는 어느새 가늘어져 이슬비만 남았다. 나는 시동을 끄고 갑자기 차갑게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축축한 밤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이 귓가에 웅웅거렸다. 나는 천천히 차 뒤편으로 걸어갔다. 내 손이 트렁크 버튼에 닿았다. 찰칵, 트렁크 문이 천천히 위로 열렸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숨이 천을 뻔했다. 스페어 타이어나 빈 상자가 아니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고급 가죽으로 된 검은색 대형 캐리어가 들어있었다. 그건 내 남편의 것이었다. 그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사용하던 캐리어였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의 지퍼를 열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마치 주인이 아주 급하게 서두른 것처럼. 캐리어가 열리는 순간 내 주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트렁크 가장자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캐리어 맨 위에는 붉은 벨벳 보석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두 번째 함에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세 번째 함에는 화이트 골드 팔찌 세트가 들어있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이것들은 1년 전 남편이 집에 도둑이 들어 없어졌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유품들이었다. 나는 그 당시 며칠 밤낮을 울었고 남편은 불쌍한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며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했었다. 알고 보니 도둑은 바로 내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 떨리는 손이 보석함들을 옆으로 밀치자 서류 뭉치가 든 투명한 비닐 파일이 나왔다. 나는 그 파일을 꺼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읽었다. 첫 번째 서류는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다. 내 눈은 매수인 이름에 고정되었다. 내 이름도 이진우의 이름도 아니었다. 최아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비서, 시어머니가 항상 예의 바르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던 그 젊은 여자였다. 두 번째 서류는 자산 이전 위임장과 몇몇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집안에 숨겨진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내 자산들이었다. 서류 위에 내 서명은 아주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남편은 몰래 내 자산들의 명의를 이전하여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나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파일 맨 아래에 있었다. 국제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 승객 이름은 이진우와 최아리. 목적지는 스위스 취리히. 출발 날짜는 오늘 밤 11시. 나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밤 8시였다. 신우이의 결혼식은 막 시작되었고 10시에 끝날 예정이었다. 남편은 사랑하는 여동생의 파티가 끝난 직후 어머니의 유품과 내 자산을 전부 훔쳐서 애인과 함께 스위스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귓가의 웅웅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5년 동안 나는 그에게 헌신했다. 내 커리어를 포기했다. 그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부를 숨겼다. 잔인한 그의 어머니를 인내심을 다해 모셨다. 신우이가 돈을 빌린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돈을 뜯어갈 때도 눈 감아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재산, 내 마음, 내 자존심까지. 그리고 이것이 그 대가란 말인가?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배신.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유품을 훔쳤고 나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버릴 작정이었다. 마치 내가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인 것처럼 나는 캐리어를 거칠게 닫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산산조각난 내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물이 멈췄다. 슬픔의 눈물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를 온몸을 불태우는 분노가 대신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마음대로 짓밟혀도 되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오늘 밤 그의 여동생이 여는 그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나는 그들 모두가 내가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오늘 밤 스위스로의 도망은 없을 것이다. 오직 그들을 위한 파멸만이 있을 뿐. 나는 휴대폰을 들고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걸 준비해요. 오늘 밤 전쟁을 시작할 거니까. 나는 차갑게 식은 운전석에 다시 앉았다. 엔진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밖에비는 완전히 그쳤고 도로 위 무릉덩이만이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남편의 배신의 증거가 담긴 검은 캐리어는 이제 내 옆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내 어리석음을 말없이 증명하는 증인처럼 내 눈은 정면을 향했지만 생각은 먼 과거로 날아갔다. 이 모든 거짓의 거미줄이 시작된 그 시절로 5년 전 나는 우리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이진우를 만났다. 그때 나는 아주 젊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막 물려받은 참이었다. 깊은 슬픔과 혼란, 외로움 속에서 이진우가 나타났다. 그는 내 부서에서 일하던 중간 관리자급 부장이었다. 잘생기고 말이 정중했으며 매우 이해심이 많아 보였다. 그는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내가 사무실에서 울고 있을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식사를 잊었을 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아주 어린 나이에 거대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에 대한 내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당시 나는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기댈 곳이 필요했다. 나는 그에게 아주 빠르게 빠져들었다. 우리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을 때 이진우는 자신의 연약한 면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밤 한 레스토랑에서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너무나도 진심 어린 슬픈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정말 사랑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두려워. 우리 집은 평범한 집안이야. 어머니는 평생 기간제 교사로 힘들게 날 혼자 키우셨어. 만약 우리 가족이 내가 대기업의 유일한 상속녀랑 결혼한다는 걸 알면 어머니는 분명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실 거야. 친척들도 멀어지겠지. 그리고 나 남자로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내가 당신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건 싫어. 그의 말은 사랑에 취해 있던 내 귀에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렸다. 나는 그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감정을 생각하는 정말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오빠. 나는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순진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 당신 신분을 비밀로 하면 안 될까? 회사의 얼굴은 내가 될게. 난 밑바닥부터 내 능력을 증명하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당신은 집에서 편안하게 날 돌봐주는 아내가 되어줘. 어머니와 내 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는 걸로 알게 하자. 이건 순전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야. 제발. 그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비서를 불러 모든 법적 서류를 비밀리에 처리했다. 나는 이진우를 회사의 얼굴, 즉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나는 절대적인 대주주로서 마쿠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 나는 사교계에서 물러나고 디자이너 드레스를 평범한 옷으로 바꾸었으며 세상이 이진우가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일궈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다.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진우는 나를 여왕처럼 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극은 그의 어머니 박혜숙과 동생 이슬비가 집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그 집은 사실 내가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었다.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은 몰래 숨겨두었다. 그들 눈에 그 집은 이진우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이었다. 시어머니가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내 지옥이 시작되었다. 박혜숙은 명예욕과 물질욕이 아주 강한 여자였다. 이진우가 그녀에게 자신이 그 모든 호화로운 삶을 책임지는 억만장자라는 거짓말을 주입했기 때문에 박혜숙은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안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무급 가사도우미보다 더 못하게 대했다. 결혼 2년 차의 어느 아침 나는 약간의 열이 있는 상태로 일어났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싱크대에 냄비를 던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사도우미를 꾸짖었다. 누가 이 게으른 년한테 밥 해주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너는 여기서 그냥 얹혀 사는 거야. 내 아들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사업 걱정하느라 머리가 터지는데 너는 잠만 자고 대접받으려고만 해. 일어나. 진우 옷 전부 손빨래해. 세탁기 쓰지 마. 비싼 옷만 가져. 쓸모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나는 그날 고열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셔츠를 빨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날 밤 이진우가 퇴근했을 때 나는 침실에서 그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고 어머니에게 약간의 진실이라도 설명해 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의 대답은 어땠을까?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닌 어른이시잖아. 잔소리 좀 하실 수도 있지. 당신 어차피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놀잖아. 집안일 좀 시키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쓸모가 있지. 제발 우리 엄마 좀 존중해줘.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사소한 불평으로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나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 이미 충분히 피곤하니까. 그것이 내가 내 결정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가스라이팅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내가 사실은 내 회사의 배당금 일부를 다른 계좌를 통해 위장해서 받은 내 용돈으로 물건을 사면 이진우는 식탁에서 내가 피땀 흘려 돈 버는 어려움을 모르는 낭비벽 심한 여자라고 비꼬았다. 신우이 이슬비의 행동도 못지않게 잔인했다.
그녀는 종종 내 방에 몰래 들어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 가방, 신발, 작은 보석들, 심지어 사업 자금이라는 핑계로 수억 원을 빌려가서는 단 한 번도 갚지 않았다. 내가 감히 그녀에게 뭐라고 하면 그녀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가짜로 엉엉 울며 일러 바쳤다. 그러면 박혜숙은 거실에서 나를 모욕했다. 내 동서가 내 싸구려 물건 좀 빌려 쓴 것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명심해.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내 아들 진우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슬비는 이 집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어. 굴러온 돌인 너보다 훨씬 더. 매일, 몇 년 동안 나는 그 모든 욕설을 가슴에 삼켰다. 나는 나 자신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기생충으로 여겨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이성의 한계에 도달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진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주 다정하게 굴었다. 그는 내게 꽃을 사주고 단둘이 저녁 식사를 데려가고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지켜주기로 한 내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내 감정을 조종하고 상황을 뒤집어 내가 내 생각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했다. 그리고 최아리에 관해서 그 여자는 3년 전에 회사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평범한 행정 직원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빠르고 일방적으로 그녀를 개인 비서로 승진시켰다. 나는 종종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애정 섞인 메시지들을 발견했고 김 비서가 내게 보고하는 일반적인 청구 내역 외에 명품 구매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도 발견했다. 하지만 내가 설명을 요구하며 물을 때마다 이진우는 크게 화를 내며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건 업무상 일이야. 당신이 회사 일을 뭘 알아? 대학도 제대로 못 마친 주제에. 그러니까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책이라도 좀 읽어. 그래야 머리가 좀 돌아가서 반죽어라 일하는 남편 의심이나 안 하지. 어느 날 밤 그의 신용카드에 찍힌 명품 가방 청구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나는 긴 숨을 내쉬고 천천히 내뱉으며 나 자신을 현재로 되돌렸다. 머리를 차 시트에 깊게 기댔다.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고통은 더 이상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거나 울고 싶게 만들지 않았다. 그 상처는 이미 말라붙었다. 아주 짙고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로 변했다. 나는 악마의 심장을 가진 남자에게 씌워진 사랑의 환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기생충이 왕이 된 기분을 느끼게 내버려 두었고 그의 가족이 매일같이 내게 침을 뱉으며 내 피를 빨아먹도록 허락했다. 오늘 밤 그들이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가짜부를 과시하며 행복의 정점에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빼앗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발가벗길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기어 레버를 잡았다. 시동을 걸었다. 내 고급 세단의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이미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내 결심에 맞춰 연주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캐리어를 다시 한번 흘끗 보며 내 대량 살상 무기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아 남은 밤을 가르며 파티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다. 내 회삿돈 횡령으로 자금을 댄 신우이의 결혼식.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치기 전 그의 승리의 밤이 되어야 했던 그곳. 어디 한번 보자, 이진우. 이 파티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지. 오늘 밤 내가 가져온 결혼 선물을 당신은 분명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 차는 다시 가늘게 내리는 빗속의 도시 거리를 갈랐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사되어 마치 내 차의 속도에 맞춰 춤추는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조수석의 검은 캐리어는 마치 내 결혼 생활에 죽음의 기운을 실어 나르는 유령 승객 같았다. 정면을 계속 응시하면서도 내 생각은 몇 주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남편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날은 흐린 화요일 오후였다. 아침부터 잔뜩 낀 구름은 마치 내 삶에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집 서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설을 읽고 있었다.
거실에서 TV 수신이 잘 안 된다며 투덜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면서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동안 뒤에서 내 회사를 관리해준 내 개인 비서. 김 비서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근무 시간에 전화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받고 집안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침실 발코니로 향했다. 전화기 너머 김 비서의 목소리는 매우 긴장되고 차가웠으며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게 미용실에 간다는 핑계로 즉시 집을 나와 도심에서 꽤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 카페는 내가 남편 몰래 서류에 서명해야 할 때 우리가 자주 이용하던 비밀 장소였다.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곳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착하자 나는 방음 처리된 VIP룸 구석에 앉아있는 김 비서를 보았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두꺼운 붉은색 파일 뭉치와 켜져 있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김 비서의 얼굴은 창백했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바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 비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붉은 파일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내게 파일을 열어보라고 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페이지마다 우리 회사의 3분기 재무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진우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겼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김 비서에게 3개월마다 비밀 감사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숫자들은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 비서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몇몇 지출 항목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원자재 조달 프로젝트, 디지털 마케팅 비용, 그리고 신규 지점 확장 비용. 그 액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환상적인 숫자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난달 이진우가 큰 입찰에서 성공했고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김 비서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 비서가 재무 보고서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고 비밀리에 고용한 사립탐정팀의 조사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 서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받은 원자재 공급업체와 마케팅 대행사가 실제로는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회사들이었다. 그리고 내 숨을 트게 만든 것은 그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로 등록된 이름이 남편의 비서 최아리의 개인 운전기사인 한 외국인 남성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부정하려 했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김 비서를 바라보며 아마 이진우가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다. 어쩌면 최아리가 남편 뒤에서 장난을 쳤을지도 모른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게 항상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의 체면을 그토록 걱정하던 이진우가 회사 자금을 그 정도로 대담하게 횡령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내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무참히 부숴버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잠긴 폴더를 열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은 해상도가 꽤 높았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어두컴컴한 방의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큰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몇몇 남자들이 수억 원 가치의 칩을 앞에 쌓아두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내 남편. 이진우는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아닌, 그리고 최아리도 아닌,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한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야수처럼 보였다. 김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곳이 마피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고급 카지노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다.
그동안 비싼 정장과 출근할 때의 위험 있는 미소 뒤에 완벽하게 숨겨왔던 중독. 그가 늦은 밤에 퇴근할 때 그는 야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가족의 유산을 도박판에 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김비서는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차용증 사본이었다. 이진우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횡령한 돈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잃고 카지노에 자금을 대는 거물급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다. 빚의 액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이자가 붙는 수십억 원. 상환 마감일은 이달 말이었다. 만약 갚지 못하면 남편의 목숨과 우리 회사의 명성이 담보가 될 것이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었다. 몸이 시체처럼 차갑게 식었다.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었다. 어쩐지 요즘 남편이 집에서 자주 짜증을 내더라. 어쩐지 이유 없이 내게 소리 지를 때가 많더라.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린 쥐였다. 그때 내 눈에 서류 뭉치 속에 한 영수증이 들어왔다. 5성급 호텔 볼룸 대관, 유명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 예약, 2,000명분의 고급 케이터링, 그리고 수입꽃 장식에 대한 계약금 영수증이었다. 예약자는 내 남편이었다. 용도는 신우이, 이슬비의 결혼식이었다. 총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그 모든 것은 내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에서 지불되었다. 그날 그 카페에서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미친 듯이 울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칭찬했다. 신우이는 항상 오빠를 엄청나게 부자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그들은 내가 그 화려한 결혼식에 단 1원도 보태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나를 모욕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가 입을 드레스한 올 파티에서 제공될 음식 한 접시가 모두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훔친 내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내 손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들어왔다. 남편이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약점.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위대한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패배자, 도둑, 도박 중독자일 뿐이었다. 그가 여동생을 위해 호화로운 결혼식을 열어준 것은 그녀를 아껴서가 아니라 가족과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이라는 환상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사실은 완전히 망했고 파산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날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남편에 대한 내 사랑은 그 순간 죽었다. 김비서가 테이블 위에 내놓은 역겨운 사실들과 함께 묻혔다. 나는 김비서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복사하고 모든 녹화 기록을 저장하고 비밀리에 법적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만남 이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인 양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적절한 때를 기다렸고 오늘 밤 차 트렁크를 열어 어머니의 유품과 최아리와 함께 도망치려던 그의 항공권을 발견했을 때 나는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채업자의 빚에서 도망치고 회사의 모든 파멸을 감당할 희생양으로 나를 남겨둘 작정이었다. 내가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차 안의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내 의식을 완전히 현재로 되돌렸다. 나는 이제 길끝에 보이는 웅장한 호텔 건물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호텔 타워는 높이 솟아 있었고 화려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곳에 그들이 지금 있다. 내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애인까지. 그들은 웃고 비싼 음식을 즐기며 세상에 그들의 환상적인 부를 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처럼 나를 모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눈물도 가슴 답답함도 없었다.
지금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오직 타오르는 아드레날린뿐 내 모든 슬픔의 세포를 치명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그들의 거짓의 뿌리를 남김없이 뽑아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고통 위에 세운 모래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센터 콘솔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어 빠르게 김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첫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김비서는 내가 전쟁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대표님. 중앙 시스템에서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무엇이십니까? 김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적이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내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정확히 아는 나의 충실한 병사였다. 김비서,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남편의 거짓말 대대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방금 내 차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발견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훔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최아리 이름으로 자산을 빼돌렸더군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 그 여자와 함께 스위스로 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김비서는 분노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개자식이군요. 대표님을 사채업자와 회사 파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는 해외에서 호의호식할 작정이었군요. 지금 당장 항공권을 차단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할까요? 아니요.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내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올라갔다. 항공권은 그대로 둬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지금 막으면 알림이 갈 테고 다른 쥐구멍을 찾으려 할지도 몰라. 스위스의 눈을 꿈꾸게 내버려둬요. 하지만 김비서, 우리의 주 계획을 지금 당장 실행했으면 해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지시. 남편 명의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지점장들에게 연락해요. 개인 계좌든 페이퍼 컴퍼니에 사용된 계좌든 전부 지금 당장 모두 동결시켜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 권한도 박탈해요.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내 이름으로 직접 지시해요. 누가 묻거든 대규모 자금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요. 생수 한 병 살 돈도 인출하지 못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5분 안에 계좌 동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에 우리가 수집했던 모든 감사 서류와 사채업자에게 진빚 증거 가지고 있죠? 나는 내 주무기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대표님. 법정 날인이 찍힌 실물 서류 완비, 카지노 영상, 페이퍼 컴퍼니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물론 내일이 상환 마감일인 명동 104장의 빚 독촉장까지요. 회사 변호사팀도 제 지시를 기다리며 호텔 지하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그 모든 걸 지금 당장 결혼식장 건물로 가져와요.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고 볼룸 정문 근처 복도에서 기다려요. 아, 그리고 김비서, 회사 설립 정관 원본과 내 대주주 지분 증명서도 꼭 챙겨요. 이제 세상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할 때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내부 보안팀도 이미 사무실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최아리나 이진우 대표의 앞잡이들이 오늘 밤 어떤 디지털 흔적도 지우지 못하도록요. 지금 경찰에 연락할까요? 경찰 내 우리 인맥에게 연락해요. 대규모 회사 자금 횡령 및 자산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수사팀을 이 호텔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주 용의자가 오늘 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나는 내 남편이 이 건물에서 그의 모든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나가길 원해요. 훌륭하십니다, 대표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정말 혼자 그곳에 들어가실 건가요?
평소처럼 그들이 대표님을 언어적으로 공격할 텐데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지며 친구로서의 걱정을 내비쳤다.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가는 아까의 짧은 눈물 때문에 약간 붉었지만 눈빛은 막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과하지 않은 화장에 머리는 간단하게 묶었고 아주 평범한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제 남편이 내가 너무 튀어 보여 신우이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도록 사준 옷이었다. 내 모습은 정말로 가엾고 자존심 없는 순종적인 아내처럼 보였다. 완벽했다. 내 걱정은 말아요, 김비서. 나는 오히려 그들이 나를 나약하고 어리석은 아내로 마지막으로 봐주길 원해요. 오늘 밤 그들이 오만함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내가 그들을 땅으로 떨어뜨렸을 때 그들의 뼈는 더 산산조각 날 테니까 모든 걸 준비해요. 15분 뒤에 거기서 만나요. 네,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이 옆자리 검은 캐리어로 향했다. 나는 다시 지퍼를 열고 내 핸드백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남편 이름으로 된 사채업자의 빚 독촉장을 그 안에 넣었다. 나는 그 상자를 마치 진심 어린 결혼 선물인 양 예쁜 붉은 리본으로 묶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신우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몇 초 안에 그녀의 가짜 행복을 끝장낼 선물. 나는 호텔 VIP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나는 남편의 배신 증거가 담긴 캐리어를 들고 손잡이를 꽉 쥔 채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피부에 닿았다. 호텔 로비 방향에서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의 고급 세단으로 가득 찬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보도블록 위를 걷는 내 발걸음은 단호하고 규칙적이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꾸지람에 겁먹어 고개 숙이던 강유진은 없었다. 더 이상 완벽한 아내가 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던 강유진은 없었다. 오늘 밤 이 건물에 들어서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왕좌의 주인 강유진이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배신자들을 처단하러 온 여왕. 나는 웅장한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 빛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다. 신우이가 가장 좋아하던 백합과 흰 장미의 향기, 수억 원을 들인 그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늦게 도착한 몇몇 하객들이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내 초라한 옷차림과 손에 끌고 있는 낡은 검은 캐리어를 힐끗 보고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수수께끼 같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마음껏 나를 무시해. 어차피 곧 당신들 모두가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테니. 나는 8층 메인 볼룸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 위에 디지털 숫자가 내 심장 박동과 함께 계속 올라갔다. 내 심장은 용기를 온몸으로 펌프질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꺼운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에는 볼룸 입구인 거대한 조각된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내 남편의 이름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물론 이처럼 성대한 행사는 신부의 친오빠이신 비전 있는 기업의 리더, 아주 관대하신 이진우 대표님의 엄청난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두꺼운 나무 문을 뚫고 울려 퍼졌다. 나는 활짝 웃었다. 너무 활짝 웃어서 뺨이 뻣뻣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주 맛있는 아이러니였다. 나는 그 문으로 다가갔다. 약간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김비서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남자, 내 수석 변호사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비서는 나를 보고 의미심장한 고갯짓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총알은 장전되었다. 증거는 손에 있고 군대는 포위했다. 나는 드레스의 주름을 살짝 펴고 왼손에는 캐리어 손잡이를, 오른손에는 사채업자의 편지가 든 선물 상자를 꽉 쥐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 앞에 있는 거대한 나무 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쇼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의 직원이 내 앞에 우뚝 솟은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문을 열어주었다. 문틈이 벌어지자마자 거대한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덮쳤다. 값비싼 향수와 고급 요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볼룸 안의 광경은 실로 눈이 부실 정도였다. 클래식한 꽃무늬가 수놓인 두꺼운 카펫이 바닥 전체에 펼쳐져 있었고 천장에는 세 개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얀 실크 식탁보와 수입 장미 꽃병으로 장식된 수백 개의 원형 테이블은 이미 최고의 옷을 차려입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구석에서 라이브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지극히 상류층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끝, 흰 기둥과 수천 송이의 생화로 유럽풍 궁전처럼 꾸며진 주례단상 위에는 이슬비가 앉아 있었다. 내 시누이는 바닥을 끄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치 공주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물론 그 가짜 미소와 수억 원짜리 드레스를 산 돈은 누구의 돈이었을까? 그녀의 친오빠가 훔친 내 회사 돈이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두꺼운 카펫 위에서 내 낮은 굽구두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진우가 내가 수수하게 보이도록 평범한 옷 가게에서 사준 무릎까지 오는 파스텔 톤의 드레스는 하객들의 디자이너 드레스와 고급 정장의 바닷속에서 지극히 대조적이고 초라해 보였다. 남편의 배신 증거가 담긴 검은 캐리어는 여전히 왼손에 작은 붉은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는 오른손에 꽉 쥐고 있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열걸음도 채 걷지 않았을 때 주례단상 바로 아래 VIP 테이블에서 칼날 같은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시어머니 박혜숙의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장식과 목, 손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금 장신구로 가득한 젓갈색 벨벳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해 부릅떠져 있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훑어보았다. 서두르는 발걸음과 분노에 찬 얼굴로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주변 VIP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이 대단한 안주인임을 과시하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니? 이 게으른 거사? 시어머니는 주변 테이블에 몇몇 하객들이 대화를 멈출 정도로 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금반지를 잔뜩 낀 그녀의 손이 내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행사는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너는 이제 와서 이런 거짓골로 나타나? 일부러 내 아들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망신 주려는 거지? 응?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지난 5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입에서 독을 계속 뿜어내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었다. 내 옷 꼴 좀 봐. 싸구려 옷에. 머리도 엉망이잖아. 진우는 존경받는 대표이사인데 자기 관리도 못하는 너 같은 아내를 둬서 창피를 당해야겠어. 그리고 그건 또 뭐야? 낡아빠진 캐리어. 여기가 버스 터미널인 줄 알아?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끊임없이 짓거렸다. 바로 그때 이진우가 주례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활짝 편 가슴으로 내게 다가왔다.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검은 턱시도를 입어 매우 위엄 있고 잘생겨 보였다. 그는 지나치는 몇몇 클라이언트들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완벽한 성공한 남자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지고 위협으로 가득 찬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사람들 많잖아요. 이진우는 하객들 눈에는 순종적인 아들이자 인내심 있는 남편처럼 보이려 애쓰며 꾸며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변했다. 너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구나, 유진아. 내가 말썽 피우지 말라고 했지. 뒷문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캐리어는 물품 보관소에 맡겨. 분위기 망치잖아. 주례단상 위에서 작은 소동을 눈치챈 이슬비도 내려왔다. 그녀는 무거운 드레스를 짜증스러운 얼굴로 들어올렸다. 오빠, 이 여자는 왜 이제 와? 내가 말했잖아. 이 여자가 내 우아한 파티 컨셉에 못 맞출 거면 차라리 초대하지 말라고. 가족 사진만 망치잖아. 이슬비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투덜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은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반복해서 사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오히려 미소 지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옅은 미소.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차례로 거만한 시어머니, 오만한 시누이, 그리고 자신이 가장 권력 있다고 믿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슬비 씨. 나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내 발음이 그들 세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리도록 말했다.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을 가지러 잠시 들러야 했거든요.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물건이죠. 이진우는 경멸하며 코웃음을 쳤다. 수입도 없는 당신 같은 여자가 살 수 있는 선물이 뭐겠어? 기껏해야 시장에서 산싸구려 물건이겠지. 됐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저리 비켜.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른손에 든 붉은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를 들어 이슬비에게 내밀었다. 이거 널 위한 거야. 슬비야. 나와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주는 선물이야. 지금 열어봐. 네가 오늘 밤 찬 그 어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이슬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다. 그녀는 내 손에서 거칠게 상자를 빼앗았다. 고물이 들어있기만 해봐.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야. 그녀는 붉은 리본을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이슬비가 선물 상자를 여는 동안 나는 이진우에게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다. 그의 비서 최아리가 쓰던 것과 똑같은 값비싼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그가 내 눈 속의 공허함과 차가움을 확실히 보게 했다. 오빠.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먹이를 덮치기 직전에 뱀처럼 아주 낮고 스산하게 울렸다. 오늘 오는 길에 왠지 모르겠는데 오빠 차 트렁크 안이 너무 궁금해지더라. 나는 이진우의 숨이 순간적으로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헛소리 하지 마. 너 내 차 뒤졌어?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는 미소를 더욱 넓게 지으며 얼굴을 더 가까이 댔다. 오빠 검은 캐리어 열어봤어. 어머니 육름은 가로등 불빛에 비치니까 정말 예쁘더라. 그리고 그거 알아? 최아리라는 이름이 내 땅 문서 위에 있으니까 꽤 잘 어울리던데. 아, 그리고 걱정 마. 오늘 밤 스위스로 가는 오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은 아직 안전해. 적어도 5분 전까지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의 잘생기고 오만한 얼굴이 마치 온몸의 피가 땅으로 다 빨려 들어간 것처럼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방금 전까지 위협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한 공포와 패닉으로 커져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즉시 흘러내렸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져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당당했던 그의 몸이 갑자기 떨리며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도피 계획이 내 손에 완전히 탄로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쏜 심리적 무기가 그의 방어막 심장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진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려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다. 그와 동시에 이슬비 쪽에서 억눌린 비명이 들렸다. 내 시누이는 작은 상자를 여는데 성공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의 손은 방금 상자에서 꺼낸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종이를 든 채 떨고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이슬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그 종이를 높이 쳐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며 비싼 화장을 망가뜨렸다. 이 편지는 무슨 뜻이야? 빚 100억 원. 명동백 사장. 오빠, 왜 내 결혼 선물 안에 가족 자산 압류 경고장이 들어있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던 시어머니가 이슬비의 손에서 그 종이를 낚아챘다. 그녀는 거기에 적힌 숫자들과 사채업자의 이름을 읽었다. 즉시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고 한 하객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뒤에 있는 VIP 테이블에 부딪힐 뻔했다. 진우야, 이게 무슨 빚이야? 넌 성공한 대표잖아. 왜 사채업자한테 수십억을 빌려? 이거 가짜지? 이 미친년이 꾸민 모함이지. 박혜숙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떨리는 검지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VIP 테이블 앞에서의 소라는 마침내 볼륨 안의 모든 하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서서히 태섰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그 자리를 이제 우리를 날카롭게 쳐다보는 수백 쌍의 눈에서 나오는 수군거림이 대신했다. 사채 빚과 자산 압류라는 말을 들은 이진우의 사업 클라이언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긴장된 얼굴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막 일으킨 혼돈의 한가운데에 똑바로 서 있었다. 내 안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이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이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숨은 가빠졌고 눈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듯 좌우를 살폈다. 이 심리적 공격은 그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파괴했고 몇 초 만에 그의 가족의 오만의 벽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그들의 가짜 왕국을 깨끗이 쓸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여동생이 사채업자의 빚 독촉장을 들고 흐느껴 우는 것을 보자 이진우의 패닉은 마침내 폭발하여 야만적인 공격성으로 변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성공의 환상이 그의 사업 동료들과 친척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절망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다들 입 닥쳐. 이진우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해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평생 아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소리친 적이 없었기에 박혜숙은 깜짝 놀랐다. 이진우는 이어서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목에 핏대가 붉어져 나왔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오른손을 손바닥을 편 채 높이 들어 올려 수백 쌍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얼굴에 거친 따귀를 날릴 준비를 했다. 이게 다 내년 짓이지. 이 미친 창녀 같은 거사.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이 편지 위조한 거잖아. 안 그래? 내 성공이 질투나서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항상 지켜오던 신사적인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내 손에 들린 검은 캐리어를 거칠게 빼앗으려 했다. 그 캐리어 내놔. 경비. 당장 경비 불러. 이 미친 여자를 내 파티에서 끌어내.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의 충혈된 눈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가 정말로 그럴 만큼 어리석다면 그 따귀를 받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진우의 손이 내 피부에 닿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단단한 손이 먼저 공중에서 그의 손목을 매우 강하게 붙잡았다. 이진우는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내 변호사팀의 일원인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남편의 손을 천천히 비틀자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렸다. 이진우 씨, 강유진 대표님에게서 그 더러운 손 떼시죠. 매우 단호하고 날카로우며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볼륨의 정적을 갈랐다. 내 개인 비서 김미소가 정문 입구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기업 변호사가 그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즉시 끼어들려던 VIP 하객들을 슬금슬금 물러나게 만드는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이진우의 눈은 김비서를 알아보고 커졌다. 김비서,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은 내 회사 직원이잖아. 감히 어디서 깡패를 시켜서 대표이사를 자기 행사에서 공격해.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이진우는 변호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실패하며 위협했다. 김비서는 내 옆에 정확히 멈춰섰다. 그녀는 이진우를 마치 해충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은 저를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저 우리가 잠시 대표 자리에 앉혀놓은 꼭두각시일 뿐이고 당신의 임기는 오늘 밤으로 끝났습니다. 김비서의 발언에 볼룸 전체가 술렁였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다. 다른 하객의 부축을 받고 있던 시어머니가 소리치려 했다.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우야, 쟤 누구야? 저것들 다 쫓아내. 박혜숙의 외침을 무시한 채 김비서는 한 손을 들어 볼룸 위층에 있는 오퍼레이터 제어실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몇 초 후 볼룸의 주 조명이 일제히 어두워졌다. 잠시 멈췄던 오케스트라 음악은 이제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프로젝터가 켜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대체되었다. 이전까지 이슬비와 그녀 남편의 로맨틱한 웨딩 촬영 영상을 보여주던 주례단상 뒤에 거대한 흰색 스크린이 갑자기 검게 깜박였다. 스크린은 김비서의 IT팀에 의해 완전히 해킹되었다. 화면이 다시 나타났을 때 보인 것은 이슬비의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방 전체에 투사된 고해상도 문서였다. 첫 번째 문서는 이진우가 일하던 회사의 주주 명부였다. 거기에는 굵은 대문자로 선명하게 최대 주주 강유진 85% 지분 소유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면 이진우의 이름은 소유주 명단에 전혀 없었고 단지 이사급 계약 직원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야. 유진이는 그냥 백수라고. 저 서류는 가짜야. 이슬비가 주례단상 위에서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번진 눈물로 엉망이었다. 김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고 화면의 이미지는 빠르게 바뀌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공격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이제 아주 선명한 화질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내 차 트렁크에서 열린 검은 캐리어 사진.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아리 이름으로 위조된 자산 증서와 이진우와 최아리 이름으로 된 스위스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진우의 몇몇 사업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벌어지고 있는 큰 스캔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혜숙은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하객들 사이에서 최아리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최아리도 그 파티에 와 있었다. 그 젊은 여자는 창백해져서 천천히 출구 쪽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김비서가 고용한 2명의 호텔 경비원이 문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딸깍. 화면의 이미지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소리 없는 영상이었다. 몰래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진우가 불법 지하 카지노 테이블에서 신나게 도박하는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유흥업소 여성을 껴안고 크게 웃으며 수십억 원 가치의 칩더미가 그의 앞에 흩어져 있었다. 그 화면에는 또한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도박 빚을 갚는데
횡령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이체 내역도 첨부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내역은 이 호텔 공급업체에 수십억 원이 지불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내 시누이의 호화로운 결혼식은 명백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다.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인 이슬비의 남편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슬비의 시아버지는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진우를 욕한 뒤 아들의 손을 끌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자리에서 결혼을 취소해버렸다. 이슬비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이제 거짓말의 포장지에 불과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주례단상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혼란에 빠진 사회자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를 집었다. 내가 마이크를 두드리자 모든 하객들이 즉시 조용해지게 만드는 큰 울림 소리가 났다. 그들의 관심은 진정한 안주인인 내게로 집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하객 여러분. 이렇게 성대해 보이는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넓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분하고 위엄 있으며 매우 날카로웠다. 더 이상 주저함 가득한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은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부인할 틈도 숨을 공간도 없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유진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저 남자가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결과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유일한 지배주주입니다. 나는 경멸의 시선으로 이진우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켰다. 여러분들이 관대한 대표이사로 알고 있는 이 남자는 실제로는 도박 중독에 걸린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그는 제 가족 회사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을 했고 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훔쳤으며 제 서명을 위조하여 자산을 훔치고 자신의 비서와 바람을 피웠으며 오늘 밤 바로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이곳에 남겨두고 자신의 목숨값을 요구하는 잔인한 사채업자들을 상대하게 만들 작정이었죠. 나는 이제 테이블 다리에 기대 앉아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우는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저의 매우 존경하는 시어머님 박혜숙 여사님, 당신은 항상 제가 아들의 성공에 빌붙어 사는 가난한 기생충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은 매일 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돈이 없었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랑스러운 자식들은 이 5성급 호텔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머리 누일 집조차 없었을 거예요. 나는 맥없이 고개를 숙인 이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를 붙잡고 있던 변호사는 그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기에 그를 놓아주었다. 그의 오만함은 대중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오늘 밤, 이진우,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겠어. 너를 위한 스위스로의 도망은 없을 것이고 네가 숨을 곳도 더 이상 없을 거야. 나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하나 눌렀다. 굳게 닫힌 볼룸 정문 밖에서 밤의 정적을 깨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호텔 로비 구역으로 가까워졌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이 커졌다. 여러 대의 경찰 순찰차가 호텔 정문 로비 앞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볼룸 안의 분위기는 이제 억눌린 공포로 바뀌었다. 그동안 이진우를 숭배했던 엘리트 기업가, 고위 관료, 사업 동료들이 대부분인 하객들은 방 한가운데에 넓은 길을 내주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이제 비싼 정장을 식은땀으로 적신 채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그 남자를 변호하려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나무 문이 강하게 밀려 열렸다.
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5명의 경찰관이 단호한 얼굴로 들어섰고 경감 계급장을 단 1명의 지휘관이 즉시 방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두꺼운 카펫 위에서 울려 퍼지며 마치 내 남편의 오만함에 대한 사형시계의 초침 소리 같았다. 내 옆에 서 있던 김비서가 경감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경감은 수백 쌍의 감시하는 눈을 무시하고 우리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안녕하십니까? 경감의 중후한 목소리가 내가 아직 들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희는 지방경찰청 형사과 소속입니다. 저희는 이진우 씨와 최아리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경찰에 의해 불리자 아까부터 출구 근처에서 호텔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던 최아리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미친 듯이 울었다. 그녀의 화장은 엉망으로 번졌다. 놔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진우가 전부 시킨 거예요. 스위스로 도망치자고 계획한 것도 이진우예요. 제발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최아리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이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그 남자가 나를 배신했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그를 배신했다. 이진우는 최아리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마치 모든 뼈를 잃은 것처럼 흐물흐물해졌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내 구두 끝 바로 아래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5년간 나를 항상 멸시하던 오만한 남자, 나를 먹여 살리는 왕이라고 주장하던 그 남자가 이제 자비를 기다리는 거지처럼 내 앞에 엎드렸다. 유진아, 유진아, 제발. 이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함께 심하게 떨렸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들렸다. 그는 내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극도의 혐오감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 도박장 놈들한테 속았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나 내 남편이잖아. 유진아. 우리 결혼 서약 기억 안 나? 제발 나 감옥 가게 하지 마.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 마음에는 한 톨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눈물은 내 사랑만큼이나 가짜야. 나는 공기를 가르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우리 결혼 서약은 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내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게 내버려 뒀을 때부터, 그리고 내 돈을 쓰면서 다른 여자를 만졌을 때부터 네가 먼저 깨뜨렸어. 넌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어. 내 탐욕으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나는 오늘 밤 마침 참석한 회사의 이사진과 투자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모두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사진과 사업 파트너 여러분께 대주주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저 강유진은 오늘 밤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진우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불명예 해임함을 선언합니다. 그가 초래한 모든 손실은 끝까지 법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 가족의 유산인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해임 선언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이어졌고 몇몇 주요 투자자들의 동의에 끄덕임이 뒤따랐다. 이진우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통곡하며 더욱 크게 울었다. 다른 구석에서는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주례단상 근처에 돌처럼 서 있던 이슬비의 시댁 식구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는 선박업계 거물인 이슬비의 시아버지는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로 이슬비와 박혜숙에게 다가갔다. 이 행사는 끝났어. 중년의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슬비를 가리켰다. 우리는 이 결혼을 취소한다. 우리는 사기꾼, 도둑, 도박 중독자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어. 너희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어.
이 수치심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모든 무형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이슬비는 비명을 지르며 전 시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님, 제발요. 결혼 취소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 훔친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 남자 가족은 개의치 않았다. 이슬비의 약혼자는 약혼 반지를 빼서 이슬비 앞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고는 가족들과 함께 볼룸을 떠나버렸다. 이슬비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찢으며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꿈의 결혼식은 그녀의 미래를 위한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다. 두 자식이 동시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평소 그렇게 거만하고 입이 험하던 시어머니 박혜숙이 갑자기 내게 기어왔다. 그녀의 늙은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화려한 한복은 엉망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하며 바닥에 닿을 듯이 몸을 낮추었다. 유진아, 착한 내 며느리, 엄마가 잘못했다. 진우 거짓말에 속은 내가 바보였어. 제발 진우를 용서해 주렴. 내 남편이잖니. 그리고 그 사채 빚 좀 갚아줘. 엄마는 무서워, 유진아. 그 사채업자 놈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제발, 엄마 좀. 유진아, 너는 돈 많잖아. 수십억 정도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박혜숙은 구역질 나는 애원조로 울부짖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나는 수년간 나를 정신적으로 고문했던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제 돈이 많긴 하지만 당신들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구하는 데는 단 1원도 쓰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박혜숙 여사님. 당신이 그동안 살면서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자랑하던 그 호화로운 집, 그거 제 집입니다. 등기부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당신 아들을 알기 훨씬 전에 산 집이죠. 박혜숙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아주 가능하죠.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을 주겠어요. 제 집을 비워주세요. 당신들 싸구려 옷은 가져가도 좋지만 그곳의 가구나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세요. 전부 제 돈으로 산 거니까. 만약 내일 아침에도 당신들이 거기에 있다면 경비원들을 시켜서 당신들을 길거리로 끌어낼 겁니다. 박혜숙은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침내 볼룸 카펫 위로 쓰러져 기절했다. 그 어떤 하객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 오만한 가족의 몰락 드라마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경감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이진우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두 손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한때 체면과 외모를 그토록 중시하던 내 남편은 이제 그를 비웃는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를 지나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며 그 호화로운 건물에서 끌려나갔다. 출구에서는 최아리 역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다. 아무 소용없는 후회의 눈물이 그녀를 뒤따랐다. 나는 그 방 한가운데에 똑바로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아주 후련한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벗겨졌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검은 캐리어는 김 비서가 안전하게 확보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 연극 무대는 무너졌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내 왕관을 되찾는다. 그 호텔 볼룸에서의 심판의 밤으로부터 1년이 흘렀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도심의 마철로 40층에 위치한 내 사무실의 거대한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내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이 높이에서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건물과 도시의 거리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우아한 남색 여성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내 발걸음을 자신감 넘치게 받쳐주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이제 평온함과 단호함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늘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던 기생충 아내 강유진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더욱 거대해진 YK그룹의 CEO이자 유일한 소유주 강유진이었다. 이진우와의 이혼 절차는 매우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 변호사팀이 제출한 범죄, 불륜, 자금 횡령의 증거 더미 덕분에 가정법원은 첫 재판에서 이혼 소송을 승인했다. 최아리의 이름으로 위조되었던 모든 자산은 회사와 내 개인 계좌로 성공적으로 회수되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김 비서가 밝은 미소를 띠며 손에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개인 비서가 아니라 그녀의 뛰어난 헌신과 지능 덕분에 내가 부사장으로 임명한 인재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쾌활하게 인사했다. 이번 분기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기존 경영진의 기생충들을 모두 제거한 후 작년 대비 순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나는 김 비서의 미소에 화답하며 내 커다란 책상으로 걸어갔다. 잘했어요. 김 부사장. 나는 김 부사장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김 비서는 태블릿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눈에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다.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부 감사팀장에게서 과거에 대한 정기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류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나는 그녀가 과거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김 비서는 그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를 괴롭혔던 그들의 운명에 대한 연례보고를 항상 잊지 않았다. 괜찮아요, 김 부사장. 그냥 말해요. 듣는 거 상관없어요. 나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진우 씨는 지난주에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조직적인 자금 세탁 혐의가 입증되어 가석방 없는 15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비참하다고 합니다. 대표님. 아주 말랐고 병치레가 잦으며 같은 감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수감된 이후로 가족이나 사업 동료 중 누구도 그를 면회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쁨도 동정심도 없었다. 눈을 멀게 한 탐욕의 논리적인 결과였다. 그럼 그 여자 최아리는요? 최아리 씨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을 유혹해 호화로운 시설을 얻으려다 발각되어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그녀의 가족도 극심한 수치심 때문에 그녀를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업보는 참으로 정밀하게 작동했다. 그럼 제 전 시어머니와 그 사랑스러운 시누이는요? 나는 1년 전 그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떠올리며 약간 비꼬는 투로 물었다. 김 비서는 대답하기 전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밖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그들을 그 집에서 쫓아낸 후 그들은 살 곳이 없었습니다. 이진우 씨가 명동 104장에게 남긴 수십억의 빚은 사채업자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씨가 감옥에 가자 그 빚은 그의 가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박혜숙 여사와 이슬비 씨는 홍수가 잦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우리 사립 탐정이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한 늙은 여인이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서 더러운 접시 더미를 씻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 사람은 한때 금을 주렁주렁 달고 내가 손빨래를 한다고 멸시하던 박혜숙이었다.
박혜숙 여사는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이슬비 씨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요. 그들은 결코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대표님. 명동백 사장의 부하들이 매달 말 그들의 단칸방을 찾아와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빼앗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수년간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꽤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태블릿 화면을 껐다. 내 마음은 그들의 고통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그들에게 궁전을 주었지만 그들은 내게 침을 뱉는 것을 선택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판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었다. 정의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우주는 인간의 악행을 기록하는데 결코 잠들지 않는다. 됐어요, 김 부사장. 그들에 대한 책은 덮어요.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들을 필요 없어요. 그들은 내 과거 속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과거의 먼지를 마음속에서 털어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고는 영원히 종료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리고 10시에 일본 투자자들과 회의가 있으십니다. 차와 기사님은 로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서류 가방을 들고 김 비서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다. 좋아요. 일하러 가서 이 회사를 더욱 크게 만듭시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나는 그 비 오는 밤을 다시 떠올렸다. 혼자 운전하며 내 모든 인생의 길을 바꾼 그 차의 운전대 뒤에서 울던 밤. 상처는 한때 매우 깊었지만 바로 그 상처가 나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긴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배신이 없었다면 결코 내 진정한 힘을 찾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 아픔에 감사한다. 나는 반짝이는 강철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강유진. 나는 자유로워졌고 평화를 찾았으며 내 운명을 완전히 통제한다. 비참했던 기생충 안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자신의 왕좌 위에 당당히 선 여왕의 이야기로 대체